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개로는 3화입니다. 5가지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 중 생소하실 만한 기업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 거를 보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이 따로 알아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맞고 비전이 맞으면 그때쯤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초 뉴에너지, 솔라엣지 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생소한 기업이 2항이 아닐까 합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이죠. 우선 미래에 투자했던 이유 시리즈도 2항 편을 마지막으로 정리될 듯 한데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의 승자, 그리고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시장이 가질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에어드롭 모빌리티에 대한 미래에 투자한 이유를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런 기업들의 미래에 투자했었는지에 대한 사고들을 한번 쭉 다시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가해 나가고, 그러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편인 2항의 미래에 투자했던 이유이죠.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인 저는 그 당시 2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고, 어떤 가능성 때문에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에 생각의 흐름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았던 6월과 7월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 모빌리티, 한마디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 휠로 움직이는 것 등등에 관심이 있었고, 자율주행이 바꿔낼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며,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산업적으로 흥한다면 모터와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UAM이 바꿀 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당겨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15년 후쯤을 생각하면서 드론 기업들 중에 유인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택시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 중 상장된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목표로 하는 산업, 만약에 기업이 우버라고 한다면 우버가 실제로 펼치는 미래 중에 우버 에어는 아마 50%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제가 원하는 산업, 제가 믿는 미래에 속할 수 있는 포지션이 최소한 70%에서 80% 이상인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항을 알게 되었고, 미리 공부해뒀던 드론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다가 유인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꽤 흥미로운 소식이었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에어택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은 약 19개사에 이릅니다. 에어버스, 우버, 이볼로, 릴리움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모델들도 있고 컨셉인 모델들도 있죠. 이것들을 쭉 보다 보니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수직 이착륙, 자율비행체는 아직 시제품 혹은 컨셉에 너무 가까웠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나 드론 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항의 261 모델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전부터 시험 비행을 했었고, 실제 비행까지의 기록을 약 2000회 이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시연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인 로이 쿠퍼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가장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UAM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베어 케이스,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갔을 때를 감안한 시장 규모인데요. 중국이 가장 먼저 큰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예상이었고, 2040년 기준 1억 5천만 달러 중 4,31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전 세계 시장 규모 중 약 28.7%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의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인 공부를 했었습니다. 현재의 배터리 수준으로는 실용적인 수준의 충분한 에너지, 물질이 됐건 사람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큰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된다면 충전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충전 중이게 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힘을 얻었던 것은 기존에 2016년에 나온 2항 184 모델 이후로 발전한 261 모델의 변형인 F, 소방용과 L, 물류용의 모체인 261 모델은 주행 범위가 35km 정도였으나 앞으로 100km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CEO의 말이 있었습니다. CEO인 화지훈은 2분기 어닝스콜에서 비행 범위가 100km 넘는 항공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CSO 최고 전략 책임자인 에드워드는 이제 출시가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큰 도약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띄우기 위한 밀도나 효율이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증이나 테스트, 규제에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항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시범 비행 및 사람을 태우고 한 유인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2019년 8월 광저우 정부와 세계 최초로 UAM 도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저우시에서는 자율주행 비행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 시장에서도 잘 해오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도 집중 중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민간 항공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린츠에서는 UAM의 시범 운영을 발표하고 곧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만청과 프랑스 고객과 함께 시연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끝부분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이 항의 파트너와 함께 장기 전달을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 사용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 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2021년 4월까지 이항 261 모델에게 특별 비행 운항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아직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쪽이 좀 걸렸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영업력이 필요한 일인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려면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실용적인 제품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본 해결책은 이랬습니다. F모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소방용 모델인 261F는 2020년 7월 윈프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층 건물용 소방훈련에 21F가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공개한 것이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금의 밀어주는 게 있나 이 정도로 느꼈었는데 이후에 거의 이어서 8월 10일 윈프시에서 AAV 자율비행체용 생산시설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생산 캐파가 연간 600대 수준인데 이 부분이 지방정부가 지원한 600만 달러 투자와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주력 모델인 이항 261 모델에 맞춰서 중국의 광시성 허저우시와 협업하여 수직 이착륙 전용 공항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말에 완공될 것이며 세계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2500평방미터 부지에 3층짜리 이착륙 시설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1층에는 접수, 2층은 승객 대기, 3층은 옥상이 건설되며 3층에서는 4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그리고 261 모델의 20대 구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허저우시에서는 20대를 통하여 드론 택시를 관광에 쓸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곧 있으면 허저우시에서는 관광 에어드론 택시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은 얼마나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은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YOY를 비교했던 부분인데 2019년 2분기에는 14대가 판매됐고 2020년 2분기에는 16대가 판매되며 CFO인 리차드는 판매가 거의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나 이후에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에서도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총 매출은 500만 달러, UAM이 차지한 매출은 63.5%로 323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매출 총 마진은 57.6% 그리고 전체적으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영업 손실 및 순손실은 27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기준 매출 YOY는 68.8%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CSO는 매출 회복과 팬데믹이 사그라들기만 한다면 2020년 매출은 최소 전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이라며 자신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총 자산은 6,600만 달러, 유동 자산은 5,700만 달러이며 현금성 자산이 3,200만 달러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조업일 때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재고 흐름에는 이상이 없었고 총 부채는 2,400만 달러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편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성장이 원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손실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출은 1년에 2배씩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면서 원래도 판관비는 굉장히 많이 나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R&D 비용이 영업 비용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비행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리하게 신뢰를 얻어 이곳저곳 잘 영업하는 듯 보이고 다만 흑자가 아직 나는 기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막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시티 관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휘통제실을 추가로 허저우시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허저우시에 이제 올해 말 관광 이포트가 설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에 20대의 261기가 배치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반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비게이션으로 훨씬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항공 관광을 통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부분이었는데요. 2020년 5월에 이항과 LN홀딩스가 제휴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에어택시 테마 호텔이 될 것이며 광저우의 해안지구 난사에 있는 LN가든 호텔에서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자율 비행체를 통한 관광, 교통, 항공물류나 불빛 에어쇼까지도 함께 개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독립이사로 DHL 익스프레스 차이나 CEO인 우씨를 임명했습니다. DHL 배송 업무에 드론을 도입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이 인연은 2019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송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곳에 택배 물건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을 넣으면 여기 안에 있는 드론이 이것을 이제 박싱 해가지고 딱 위로 올리면 얘가 이제 물고서 가까운 DHL의 물류센터로 이송을 시킨 후 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얘가 와가지고 박스를 놓으면 그 박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걸 문을 열고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5kg까지를 운반하고 8km를 커버하는 드론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2분기는 아닌데요. 3분기에 이항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거리 및 중거리 화물 물류를 통한 주력 상품인 이항 261의 물류 버전 이항 261L 로지스틱스를 발표했습니다. 200kg까지 탑재가 가능하고 이는 물류 자율 비행체 중 가장 큰 수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이제 DHL 차이나와의 협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봤던 것은 당시에 주요 3명의 매니지먼트 인사들 그들의 커리어 패스를 봤었습니다. CEO이자 창업자 그리고 회장인 화지훈은 칭화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비행 관련 명령 제어를 다루는 기업을 설립했다가 이후에 베이징 쪽에 있으면서 정보총괄 부사장, 응급구조센터에서 CTO로 근무하면서 지휘통제센터의 개발을 담당하는 등 명령 제어 쪽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CFO인 리차드는 상하이 교통대에서 취득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앤더슨에서 MBA를 취득했고 여러 기업들에서 CFO를 역임하다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나 애저를 담당하는 21비아넷 그룹에서 신사업 분야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이항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 5월부터 이항의 CFO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전략 책임자인 에드워드는 1998년 베이징 외대에서 영어정보관리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3년에는 일리노이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이후에 졸업 후부터 쭉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분야에서 일본을 빼고 리서치 애널리스트로서 15년간 항공, 물류, 철도 분야 등 전체적인 운송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 후에 2019년 7월에 이항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부임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항에다가 당시 투자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최근에 업데이트한 제 공부 기록입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꽤 재밌는 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